그 이제 최근에 이슈됐었던 예.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던가 실종 사건이라던가 예.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도 보면 뼈아프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게 보안 수사권과 요구권과 상관없이 그 전에 발생했던 일들인데 예. 항상 검찰 개혁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으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못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제어가? 아니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사건에서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검사가 수사를 기록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면 이게 잘못된거나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런데 어떤 수사든 미진하고 보안 수사가 필요해요. 검사가 직접 하면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거고 수사했던 경찰한테 요구를 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네. 부족한 부분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그 수사까지 직접 하게 할 거냐 예. 아니면 다시 부족한 부분을 이거는 조금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라고 요구를 할 예. 거냐 맞죠. 그게 중요한 거지.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한테 수사하는 경찰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보안 수사권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어느 수사에나 있었던 일이고 이게 곧 보안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주냐 안 주냐 문제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본질의 문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7대 범죄 한에서는 정권 송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검찰청 해체가라기보다는 경찰의 불신으로 해서 나오는 어떠한 일종의 지분을 조정하는 거다. 예. 경찰도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앞으로 갖게 되고 근데 경찰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분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는 검사 생활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권 송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까요? 큰 전제가 네. 검찰은 최종 목표가 처음에는 윤석열 때까지는 최대 조직 확장주의예요. 조직을 최대한 키워서 네. 직접 수사도 하고 또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장악할 수 있잖아요. 사회 전반에 관여해서 이 사회에 지금 왕중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국민 요구에서 윤석열 때 정말 법치주의는 사망하고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자 검찰의 작전은 최소 보존주의예요. 말하자면 가을에 씨앗을 남겨놓으면 겨울이 지나면 싹이 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특수부만 남겨라자 살려보자 예를 들어 했던 그러면 것처럼 보안수사권만 남겨두면 그러면서 인력 놔두고 조직을 놔두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걸 수사할 수 있고 안 돼. 보안수사권도 안 돼. 그러니까 뭐냐. 두 번째가 이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그럼 수사권을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전권 송치하자. 전권 송치라는 게 뭐냐면 경찰이 170만 건, 180만 건을 다 송치하자는 겁니다.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다 검찰에 주는 거예요. 검찰에 넘기는 거죠. 지금까지 78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전권 성취를 하면 전권 성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수사 인력을 남겨둬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보안수사권 요구했다가 합동 수사 대응본부 만들자겠다가 전권 성취를 주장했어요. 물론 2022년 이전까지는 전권 성취를 했다가 수사권이 줄어들면서 경찰이 수사권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검찰이 결국 수사권의 씨앗을 남겨두려는 그 시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권 성취도 안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죠. 다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번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해요. 민주적인 통제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뭐냐?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성범죄, 그다음에 이런 7대 범죄, 스토킹이라든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기록을 지금도 가정보호 사건, 가정폭력
다 송치합니다. 지금도 경찰이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송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본받아서 법에다가 이런 7대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노인, 어린이, 청소년, 가정폭력,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에 보내서 리뷰를 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권 보존과 상관이 없는,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성취를 하게 하는 거죠. 아, 수사권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안전장치 요 정도는 괜찮겠다.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원칙, 3대 원칙 있잖아요. 검사는 그런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세 번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이 정도는 해도 수사권 보호할까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예. 있는데요. 저는 지금 왜 검찰개혁을 이렇게 더디렸을까 여러 가지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과 검찰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예.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합동수사본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예. 또 일각에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검사들은 여기 우리가 일하려면 수사권이 결국엔 필요해 예. 라고 하는 주장들이 저는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예. 이런 우려가 너무 과한 우려입니까? 아니, 우리 맞습니다. 잠깐 보안 수사권이 실패가 되니까 합동 대응 본부, 검사가 지휘를 맡고 경찰이 파견받는 이런 합동 대응 네. 본부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나왔었어요. 이건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려는 꼼수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수사는 국가에서 법으로 폭력을 허용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법률로서 통제를 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한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은 이걸 막을 수 있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못 돼요. 수사 기소는 분리해서 철저하게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법에 어긋나는 수사 또는 과잉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계속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사실 많은 분들이 알아차기가 어렵잖아요. 예. 법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성윤 의원님을 좀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중에도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2분 뉴스에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이건 막아달라고.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그 검찰 개혁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완료된 시점을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법률로서 다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조직과 인력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의 목적은 진짜 검찰 개혁하는 목적이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하고 선택적 수사 기소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야는 서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정치 검찰이 했던 윤석열 검찰이 했던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주야장천 수사한다든가, 선택적 수사 있잖아요. 네.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믿거나 상대편 주야장천 수사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받고 그 이상을 처벌받지 않는 공포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검찰 개혁 완수는 저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정치인이랑 예. 저기 그냥 일반 시민 강주호랑 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똑같은 잣대로서 평가를 받는 게 그렇죠.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에 오면 개혁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이후에도 예. 뭐 언론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아직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개혁 먼저 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의원님? 검찰 개혁과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 법원 개혁입니다. 법원 개혁.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은요,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연원이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온 게 영장주의입니다. 네. 미국이 와서 깜짝 놀란 게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일본 형사가 고등교 형사가 부경찰서장한테 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통제권을 줬는데 그 검사들이 영장 경유권, 검사를 경유해서 영장 청구해라. 그걸 헌법에 넣은 겁니다. 1962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헌법 개정에서 그걸 없애야 되겠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검찰은 식민사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법원 체계도 근본적으로는 식민사법이에요. 일제강점기 사법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도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 편에 서서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법원 편이고 실제로 서초동 가보면 대법원이 왕인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왕이냐면 지금 우리가 90년대 때는 검사들이 딱 가면 검사도 줄 서서 가고 서열대로 법관들도 서열대로 줄 서서 가요. 법관들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성적 순으로 두 줄로 그냥 이열 정도 해쳐 모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열대로. 쭉 가죠. 근데 등산할 때도 서열대로 가요. 등산 때도요? 아 등산할 때도 서열대로 서열대로 가요. 예. 혹시 그 맨 앞줄은 서울대죠? 서열대로 가는데 지금 이런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저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하지 않고 작년 5월달에 정말 사법 쿠데타 의혹 또 이번에 우리 내란 사건을 전압에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법에는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항소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전압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대법관도 6개월 가까이 채차 않고 있다 갑자기 해버리고 이 본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가지면 안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하거나 그렇잖아요. 거기서 대법관을 제청해야 됐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꿈은 대법관입니다. 유일한 꿈은 대법관. 대법관을 해야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법원 제청권이 예.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독재를 겪어가지고 그런 걸 남겨놨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법원장의 그 제청권을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면 예. 전국의 판사들이 대법원장 줄을 서요. 아 줄을 잘 보여야 자기가 대법관도 되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청권은 대법원장 주면 안 됩니다. 시민사회라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법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랑스처럼 사법관 회의 이런 데서 제청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천하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는 사법부든 대법원이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권한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예. 아 이제 그 이슈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대법원이 지금까지 법원이 모든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이 해결하잖아요. 1심이 잘못했으면 2심, 2심이 잘못했으면 3심. 그 자기 내에서 해결해요. 근데 최초로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그게 재판소원제. 재판소원제. 예. 그다음에 판사들, 검사들 지금까지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잘못 재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법 왜곡죄. 충격이에요. 정말로 충격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법 왜곡죄가 나와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법관들 사이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얘기가 막 오가고 있습니까? 법관들 사이에서는 법 왜곡죄가 나온 수부터 헌법을 공부하게 되고 좀 더 피고인이나 이런 의견을 더 들으려고 하게 돼요.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고 좀 더 피고인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게 됐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확실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